안녕하세요. 로펌 머스턴로우의 조우성 변호사입니다. 제가 예전에 했던 사건 하나를 좀 설명을 드릴까 싶은데요. 칼럼도 하나 썼었습니다. 그 칼럼 제목이 합의금 제가 대신 내줘도 되나요? 이런 건데요. 한번 들어보실랍니까? 자기 상황이 절박한데도 다른 사람이 힘들어하는 것을 보지 못해서 도움을 주려고 손을 뻗는 사람을 우리는 보통 오지랖이 넓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참 내 것만 제대로 챙기고 살기에도 힘들고 팍팍한 세상인데 말입니다. 도와줘야 될 의무가 없지만 다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하고 또 내 힘 닿는 데까지 힘이 되어주려 노력하는 좀 대인민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있죠. 제 기억 속에 아주 광폭 오지랖을 가진 한 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다 가명이에요. 이름이나 상호도. 자, 각종 부품을 제조 가공하는 업체인 세일정밀의 정태섭 사장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 정 사장은 한 업체로부터 야, 너 저 세일정밀 사업 부문 중에 하나인 자동차 부품 제조 부문 한 부분을 넘기라 이런 제안을 받았어요. 사실 세일정밀은 1년 정도 아주 극심한 자금난으로 곤란을 겪고 있었거든요. 은행에서 추가 대출을 받으려고 했지만 담보가 모자라 쉽지 않았고요. 어떤 식으로든 활로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정 사장은 고민 끝에 정말 피땀 흘려 키운 이 사업 부문 하나를 넘기더라도 좀 운영자금을 마련해서 회사가 살아야 되니까 기업을 생존시키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 사장은 사겠다는 사람, 인수 제안자하고 여러 차례 협상 끝에 5억 원의 자동차 부품 제조 부문을 넘기기로 하는 사업 양수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돈은 가뭄 끝에 단비처럼 세일정밀에게 요긴하게 사용되었죠. 그런데 문제는 이 일로 정 사장은 업무상 배임 혐의 고소를 당했습니다. 고소한 사람은 누구냐? 바로 이 회사 세일정밀의 주주 중에 한 사람인 배중열 씨. 조금 법적인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요. 이 자동차 부품 제조 부문은 세일정밀의 중요한 사업 부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요거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려면 상법상 주주총회 특별 결의가 필요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정 사장은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함부로 사업 부문을 넘겨버렸기 때문에 이 상법을 위반한 건데 대표이사가 이처럼 상법을 위반해서 주주들의 동의도 받지 않고 말이지 회사의 알짜배기 사업 부문을 팔아버린 거는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된다. 이게 고소인 배 씨의 논리였어요. 말은 맞는 얘기입니다. 정 사장은 당황했습니다. 사업 부문 넘길 때 계약서만 잘 쓰면 되는 줄 알았지 반드시 주주총회를 열어야 하는지는 몰랐던 거죠. 특히 사업 부문을 팔았지만 그 판돈 5억 원은 고스란히 회사로 다 들어와서 회사 운영을 위해 전액 사용되었거든요. 그럼 내가 비록 상법상의 절차를 어겼다고는 하지만 회사에게 손해를 입혔다기보다는 오히려 회사의 위기를 살린 건데 업무상 배임이라니 억울했죠. 하지만 고소인은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이후에도 계속 정 사장을 엄벌해달라 이런 진정서를 추가로 제출했고 그 때문에 정 사장은 경찰서 또 검찰청에 5번 이상 조사를 받았고 결국 기소돼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정 사장이 기소된 이후에 정 사장으로부터 사건 수임을 의뢰받아서 이 형사재판의 변호를 맡게 되었는데요. 전 이 고소인이 정 사장을 고소한 진짜 속셈이 뭔지를 그게 좀 보이더라고요. 자, 우선 고소인 배 씨는 정 사장과 사회에서 알게 돼서 친구처럼 지내는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세일정밀의 성장 가능성을 보고 5년 전에 2억을 투자한 거죠. 그런데 그 후에 세일정밀이 예상처럼 빨리 성장하지 못하니까 이 돈이 이제 자기는 투자했고 이게 회사가 팍 대박 날 줄 알았는데 그게 그렇게 안 되니까 이제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내 투자금 빨리 돌려주시오. 이렇게 여러 번 정 사장에게 요청을 했죠. 사실 정 사장이 법적으로는 이 배 씨에게 투자금을 반환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돈을 넣고 그에 대한 대가로 주식을 받아갔기 때문에 이건 투자거든요. 이거는 그냥 돈을 빌려주고 나중에 일정 기간 뒤에 돈 갚아라, 무조건 갚아라라고 하는 대여하고는 다르거든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어떤 사람이
코스닥 종목 중에 뭐 K라는 코스닥 종목이 유망할 것이라 판단하고 주당 5,000원에 샀어요. 근데 몇 달 뒤에 그 종목의 주가가 주당 2,000원으로 떨어졌어. 그러면 그 사람이 K사한테 가가지고 내가 5,000원에 샀다가 손해를 봤으니까 내 투자 원금 돌려달라 이렇게 요구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투자에 따른 손실은 어디까지나 투자자의 책임에 속하는 문제라는 거죠. 이처럼 정 사장에게는 배 씨의 투자금 반환 요구를 들어줘야 될 법적인 의무는 없지만 도의적으로 미안한 마음에 어떻게든 빚을 내서라도 투자금을 반환해 주려 노력했죠. 하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죠. 물론 배 씨는 아마 사업 양수도 대금 중에 일부를 빼서 자신의 투자금을 이렇게 돌려주는 데 쓰기로 바랬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정 사장이 그 돈을 전부 회사를 위해 투입을 하니까 이 양심을 품고 이거 절차상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정 사장을 업무상 배임죄로 고소했던 거였죠. 충분히 고소인의 고소 의도는 불순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점이 수사 과정에서 충분히 부각되지 못했고 기소가 돼서 재판까지 왔으니까 저는 재판 과정에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부각하려고 마음을 먹었죠. 자, 정 사장의 형사재판 제1차 공판기일입니다. 이제 저랑 정 사장은 재판 시간이 11시보다 한 30분 전에 먼저 법정에 도착했습니다. 정 사장은 많이 초조해 보였어요. 우리는 방청석에 앉아서 먼저 진행되는 사건을 지켜봤습니다. 11시 이전에 진행된 사건들은 다 국선 변호 사건이었거든요. 그래서 총 5건이 있었는데 그 중에 4번째 국선 변호 사건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뭐였냐 그러면 이 재판받는 피고인은 이제 23세 남자 유흥주점 아르바이트생인데 현재 구속 상태더라고요. 자, 그 23세 남자 피고인은 사건 당일 자신이 일하던 그 유흥주점에서 서빙을 하고 있었는데 술에 취한 손님, 그 피해자 술에 취한 손님 45세 남자가 옆자리 다른 손님 30세 여성과 사이에 시비가 붙었어요. 그러니까 서빙을 하고 있던 피고인은 손님 간의 싸움을 말리려고 중간에 나섰는데 그 과정에서 남자 손님, 45세 남자 손님을 밀치게 되었고 그러자 그 손님은 넘어지면서 이빨이 2개 부러지고 안면에 찰과상을 입었습니다. 전치 6주 진단. 이 사건 자체로 봐서는 피고인이 좀 억울해 보였죠. 말리려고 했는데. 하지만 피해자 부상 상태가 이게 심한 게 문제예요. 이런 사건은 피해자와 합의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유흥주점 사장은 나몰라라 발뺌을 했고요. 피고인은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합의를 하지 못한 것 같았어요. 물론 이런 상황을 두고 혹자는 정당방위 아니야? 라고 반문할 수도 있겠는데 우리 법상 정당방위는 거의 인정되지 않아요. 그냥 피고인은 상해 사건의 가해자, 손님은 피해자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공교롭게도 피고인은 2년 전에도 오토바이 교통사고로 인한 벌금 전과가 있어가지고 이번에 만약에 합의가 안 되면 실형, 그러니까 그냥 깜빵에서 사는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어요. 그 피해자는 또 화가 많이 났어요. 그 법원에 진정서를 제출해가지고 피고인의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 이렇게 밝힌 상황이었어요. 난 말이야 다쳐서 아픈데 병원비도 많이 나왔는데 피고인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으니까 단단히 좀 혼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자, 재판을 담당한 판사가 피고인을 딱 강하게 쳐다보더니 그 국선 변호인, 그러니까 이 친구가 변호인을 선임할 돈이 없어가지고 국선 변호인이 선임이 됐어요. 국선 변호인에게 물어본 겁니다. 이 사건 합의 안 됩니까? 피고인이 고의로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러자 국선 변호인은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피해자가 워낙 완강합니다. 합의금을 요구하는데 피고인 가정 형편상 이를 감당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판사가 다시 물어봐요. 그 피해자가 요구하는 합의금이 얼마인데요? 1,000만 원입니다. 치료비랑 향후 발생할 후유증까지 다 포함한 금액이랍니다. 그래서 판사는 하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참 1,000만 원이면 그리 큰 돈도 아닌데 그 피고인 측에서 돈을 좀 구해볼 수는 없습니까? 그때 갑자기 어떤 아주머니가 다리를 쩔뚝거리며 판사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 법정 경위가 급히 제지하자 그 아주머니는 두 손을 모으면서 판사님 제가 저 아이의 엄마 되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자
판사는 경위에게 일단 괜찮다 말씀하도록 해라 그랬습니다. 아주머니는 울먹이는 목소리를 말했죠. 판사님, 자식을 잘못 키워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다치는 바람에 다니던 식당에도 딸리고 엄마 구실도 제대로 못하고 피해자에게도 죄송하고 아들에게도 미안하고 그렇습니다. 아주머니는 푸른색 수영복을 입은 아들을 쳐다보고는 말을 잇지 못했죠. 판사도 당혹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저기 어머니 되시는 분, 그 피해자와 합의 좀 볼 수 없습니까? 합의가 되면 벌금이나 집행유예도 가능할 텐데 말이죠. 아이고 판사님, 남편이 오래전에 병으로 세상 떠나고요. 혼자서 아들 하나 키우었습니다. 모아놓은 돈이 전혀 없고요. 판사님, 저 애를 풀어만 주시면 저랑 같이 일을 해서라도 돈을 벌어서 합의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우셨어요. 판사님은 미련이 남는 듯 계속 국선 변호인을 쳐다보더니 하는 수 없다며 재판을 종결 지었고요. 검사는 구형, 징역 1년 구형했고 선고일은 2주 후로 잡혔습니다. 그때 그 사건을 아주 집중해서 쳐다보고 있던 그 정사장이 갑자기 제 손을 끌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정사장이 이끌려가지고 법정 밖으로 나왔죠. 저한테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변호사님, 제가 저 친구 합의금 대신 내줄 수도 있나요? 다른 사람이 합의금 대신 내주는 거 그거 가능합니까? 그래서 예? 저는 무슨 의미인지 몰라서 좀 어리둥절했죠. 근데 정사장 눈에는 걱정스러운 표정이 잔뜩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합의금이야, 피고인이, 피해자가 피고인이 동의만 하면 대신 내줄 수도 있는 문제죠, 그럼 합의되면 저 친구는 풀려날 확률이 큽니까? 그게 제가, 아이고, 자기 형사재판 진행할 사람이 지금 난 걱정하고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죠. 합의만 되면 정상참작에 대해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석방될 것 같네요. 아까 판사님도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고요. 그러자 정사장이 회심의 미소를 지은 거예요. 방법이 있군요. 제가 저 아줌마를 보니까 돌아가신 제 어머니가 생각이 나가지고 변호사님, 제가 어떻게 돈을 한번 준비해 볼 테니까 저 친구에게 도움되도록 손 좀 써주십시오. 그래? 그러면서 제가 마침 그 정사장 재판 기록을 한번 기억을 이렇게 떠올려 보니까 정사장 역시 호러무늬 밑에서 컸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감정이입이 된 건가? 갑자기 바빠진 거예요. 그래서 국선 변호 사건을 마치고 법정 밖으로 나오는 국선 변호인에게 일단 잠깐 할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연락하겠다 하고 명함을 교환했죠. 일단 저는 이제 정사장 재판부터 빨리 진행해야 됐으니까요. 그날 정사장 재판은 간단히 끝났습니다. 검찰은 그 고소인 배 씨를 증인으로 신청했고요. 한 달 뒤에 이제 배 씨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죠. 재판을 마친 뒤에 저는 아까 그 오지랖 사건, 그 아르바이트상의 국선 변호인에게 전화를 해서 전후 사정을 설명했죠. 국선 변호인도 이 사건이 좀 내 마음에 걸렸던 모양인데요. 정 사장의 제안에 대해서 단 한 번의 머뭇거림도 없이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일은 순조롭게 진행이 됐습니다. 국선 변호인이 피해자에게 연락해가지고 합의금 1,000만 원 준비됐다 이렇게 밝히고 또 합의금을 받으면 처벌 불원서, 즉 처벌을 원치 않는다라고 하는 서면을 써주겠다는 확답도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정 사장에게서 합의금을 받아서 이것을 국선 변호인에게 전달했고요. 국선 변호인은 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송금하고 피해자로부터 처벌 불원서를 받아서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2주 후에 그 아르바이트생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집행유예가 붙었으니까 실형 선고받은 건 아니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받고 석방이 됐어요. 잘 됐죠. 한 달 후에 정 사장 본인의 공판기예요. 고소인 배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배 씨는 검찰 측 증인이기 때문에 정 사장의 업무상 배임 여부를 입증하기 위해 출석한 거죠. 이제 검찰 측이 간단한 주신문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반대 신문을 했는데요. 저는 정 사장의 절차상의 하자를 저지른 건 맞다. 즉 주총 특별결의를 거치지 않은 건 맞는데 회사와 주주를 위해서 손해를 끼칠 고의는 없었고 또 그 사업 부분을 판 것도 회사를 살리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고 이런 것들을 밝히기 위해서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어요. 하지만 그 고소인 배 씨는 철저하게 자기 입장에서 이거 정 사장이 잘못한 거야 이런 점을 일관되게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주신문과 반대신문이 끝나고 나면 보통 재판장인 판사의 간단한 보충신문이
이제 추가로 뭐 물어보는 게 진행되거든요. 그런데 이날 재판장의 보충신문은 무려 1시간이나 계속됐어요. 재판장은 고소인을 좀 지적한 거예요. 고소인 당신이 말이야. 당신 투자 금액을 돌려줄 거를 여러 차례 정 사장한테 요구하다가 그게 마음대로 안 되니까 정 사장을 업무상 배임죄로 고소하고 또 계속 진정서 제출해가지고 정 사장을 공경에 빠뜨린 거 아니냐 이런 쪽으로 추궁을 했죠. 고소인 말입니다. 정말 세일 정밀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겁니까? 아니면 본인 투자금을 빨리 회수하고 싶은 겁니까? 말로는 세일 정밀을 위해 고소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본인이 투자한 자금을 회수하기 위해서 사실은 그 투자 회수할 수 있는 권리도 없는데 그 투자한 자금 회수 받으려고 피고인인 정 사장을 압박하려고 무리하게 고소한 거 아닙니까? 고소인은 재판장의 예리한 질문에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죠. 재판 분위기가 우리한테 좀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듯 했어요. 2달 후에 정 사장의 형사재판 1심 선고기일 정 사장에게 무죄가 선고됐어요. 뭐 이유가 복잡하긴 한데 뭐 이런 게 봅니다. 그래요. 회사의 특정 사업 부문을 양도하면서 주총을 거치지 않은 절차상의 하자가 있었지만 첫째, 그 특정 사업 부문이 그 당시 왕성한 매출을 일으키는 등 중요한 사업 부문으로 보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서 그 사업 부문의 양도에 반드시 주총 특별 결의가 필요하다고 보기 힘들었고, 둘째, 사업 부문의 양도 대가는 전액 회사에 귀속되어 사용되었기 때문에 회사에 손해가 있다고도 볼 수 없고, 셋째, 양도 대가도 적정하게 산정되었고, 넷째, 고소인 배 씨는 자신의 투자 지분을 회수하려는 의도에서 피고인 정 사장에 대한 압박수단으로 이 사건 고소를 진행한 정황 등이 보이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이게 판결문의 이유였어요. 며칠 뒤에 저는 그 아르바이트생 국선 변호인의 전화를 받았어요. 변호사님 사건 무죄 받으신 거 축하드립니다. 그 담당 판사님이 제 고등학교 선배입니다. 제가 정 사장님이 합의금 대신해 준 거 말씀드렸었거든요. 담당 판사도 그걸 알고 있었구나. 그러고 보니 저만의 착각인지는 모르지만 정 사장 재판 과정에서 판사가 정 사장을 바라보는 눈빛이 일반 피고인을 보는 것과는 좀 달라 보였어요. 결국 정 사장의 선행은 돌고 돌아서 정 사장 본인을 살린 셈일까요? 정 사장의 광폭 오지랖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 아르바이트생을 자신의 운전기사로 채용했고 또 그의 어머니를 자신의 단골 식당 보조 직원으로 채용되도록 알선해 주었어요. 아르바이트생은 정 사장을 은인으로 생각하고 잘 모시고 있답니다. 참 이 얘기를 하다 보니 그때 그 일이 생각나서 콧날이 시큰해지네요. 참 멋진 광폭 오지랖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참 이런 점에서 아직도 세상은 살만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로펌 머스트 노의 조성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